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래 세무사입니다. 금일부터 이제 회계관리 1급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강의 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그 회계관리 1급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회계관리 1급은 일단은 시험 시행 일정은 그 1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그래서 총 지금 몇 번인가요? 8번. 1년에 8번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시험 볼 기회는 상당히 많죠. 그리고 시간은 1시간 40분 동안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게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할 강의는 제가 재무 회계 쪽을 강의를 드리려고 하고, 근데 사실은 두 과목이에요. 그래서 세무회계 쪽을 여러분들이 또 과목을 시험을 응시를 하시게 되고, 응시료는 사실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합격하시게 되면 영구 합격이시기 때문에 이게 자격증이 평생 가시게 돼요. 어쨌든 간에 뭐 5만 원 정도니까 한 번에 이제 합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합격률을 보면은 한 30%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실히 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 제가 필기를 안 해놓은 게 있는데 100점 만점 중에 여러분들 70점 이상을 획득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내용이 숙지가 돼 있으셔야지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1급 자격시험 안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회계관리 1급 들으시기 전에 혹시 회계 원리는 들으셨나요? 그래서 회계 원리가 사실 이제 회계관리 1급 이전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더 기초적인 강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회계 원리를 듣지 않으셨어도 이제 회계관리 1급이 어느 정도 따라오실 수 있게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복식부기 개념이라든지 뭐 거래 판료소 혹은 뭐 대차평균 혹은 뭐 재무상태표가 뭔지,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뭔지, 뭐 이런 정도의 개념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했었을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회계관리 1급을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14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회계 이제 기본 개념 챕터 1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건데, 그래서 회계의 의의가 뭐냐? 그래서 지금 14페이지 맨 마지막에 지금 회계란, 자, 정보 이용자들이, 자, 거기 줄쳐 보실게요.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하여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거 좀 쉽게 얘기하면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 이용자들은 여러분들 이해 관계자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 주주나 채권자. 그래서 15페이지 한번 가보실게요. 15페이지 보시면은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이 회계관리 1급에서 공부하시게 되는 거는 바로 이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감사보고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때 감사보고서 같은 거, 그 기업의 실적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 참고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재무회계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 재무회계 의의를 보시면은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그다음에 자본 변동, 뭐 현금 흐름을 표시한다. 그래서 외부 보고, 이 외부 보고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여러분들 발행하는 부분들이 이런 외부 보고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내부 보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게요. 재무회계는 지금 외부 동그라미, 그리고 관리회계는 내부 동그라미. 그래서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회사마다 다 다르고, 이건 지금 시험에 나오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지금 관리회계라고 하는 부분은. 다만 여러분이 이 관리회계 개념 정도만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무회계 목적, 지금 거기 보면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 지금 중간에 있어요.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자, 유용한 정보의 제공에 줄치시고, 그리고 보고 대상이 있죠. 재무회계는 누구한테 보고한다? 자, 거기 보면은 역시 또 외부라는 말이 있죠. 외부. 그래서 투자자, 채권자 등의 외부 이해관계자. 자, 외부 동그라미. 그리고 관리에게 보고 대상은 누구냐? 경영자. 내부 동그라미 하실게요. 내부 이용자. 뭐 예를 들어서 경영자나 그다음에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이 내부 이용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회계에 나와 있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뭐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부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경영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 우리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 싶을 수 있고, 그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냐, 뭐 스톡옵션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회사의 실적이 좋으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 뭐 관리회계가 이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무회계의 작성 근거는 기업 회계 기준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 회계관리 1급에서 공부하게 될 게 재무회계에서 바로 이 기업 회계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보고 양식을 보면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그리고 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뭐 이런 부분들이 보고 양식이 될 거고, 관리회계는 뭐 일정한 양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 시점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는 보통 1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발행되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1년을 동그라미 하실게요. 근데 또는 분기 및 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고 시점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회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 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반기마다 또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법적 강제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회계 기준을 무시하고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회계는 그런 게 없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게요. 쭉 넘겨서 18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회계관리 1급에서 공부하시게 될 건데, 이 국제회계 기준의 네모 2번 특징을 보시게 되면, 그 괄호 1번에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의 반대말이 혹시 뭘까요?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의 반대말은 규칙 중심이에요. 규칙 중심. 우리가 원칙이라고 하면은 느낌이 어때요? 거기 지금 바로 밑에 보시면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세 X 치시고 구체 X 치시고, 그러니까 상세하고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냥 원칙 정도만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기본 그 세 번째 줄에 괄호 1번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 그 세 번째 줄에 기본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즉 그래서 기본 원칙 동그라미, 방법론 동그라미.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회계 처리해라 라고 하는 것만 어떤 그런 기준만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 2번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지배회사와 뭐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배회사는 우리가 모회사가 될 거고, 그리고 종속회사는 자회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회사가 있고 어떤 자회사가 있을 때 이 둘의 재무제표를 결합해가지고 보고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국제회계 기준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제 옆에 페이지 19페이지 공시의 강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공시 의무를 좀 강화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괄호 4번 공정가치 적용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공정가치라고 하는 말은 좀 쉽게 얘기해서 시가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 지금 그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얼마냐, 그게 바로 공정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국제회계 기준의 적용, 그 네모 3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장법인과 금융기관은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국제회계 기준 적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법인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금융기관 동그라미 치실게요. 그리고 비상장법인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제 회계 기준 적용을 선택적으로 허용하였다. 자, 비상장법인이라고 했었을 때는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적용하고 싶으면 적용하고, 적용하고 싶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표 보시면 KIFRS라고 되어 있죠. 그 K라고 하는 거는 저 코리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적용한 국제 기준을 그 영문으로 하면 IFRS라고 하는데, 이 K라는 말은 이제 한국이죠, 한국.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우리나라에 딱 맞춘 그런 국제 회계 기준이 KIFRS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20페이지. 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그 재무정보라고 하는 게 이 질적 특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재무정보가 쓸만하냐? 재무정보가 쓸만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게 바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보면은 질적 특성에 의해서 괄호 1번에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자, 20페이지에 그 밑에 바로 보면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두 문자 좀 따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목에 네모 치시고, 그 다음에 신뢰성의 그 신에 네모 쳐보실게요. 그래서 목신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과 재무정보가 쓸만하기 위해서는 이 목적 적합성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뢰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거기 지금 첫 번째 줄 보시면 그 정보가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재무 정보를 우리가 이용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가로 1번 보시면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그리고 방가로 2번에 적시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보가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가를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정보, 우리가 어떤 기업 실체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어떤 현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자, 예측 줄 치실게요. 방가로 1번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에 예측 줄 치시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애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 애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해 줄 치실게요. 그래서 재무 정보가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를 갖춰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방금 줄 쳤듯이, 그래서 예측, 어떤 재무 정보를 보고서 어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돈을 더 잘 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더 잘 벌게 될 거라고 어떤 재무 정보를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딱 이 재무 정보를 보니까 내 예측이 맞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또 피드백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인 거고, 적시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예를 들어 지금 2023년도인데 2023년도에 정보를 2025년도에 제공, 뭐 2030년도에 제공하고 그러면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딱딱 그때 그 시점에 맞게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목적 적합성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질적 특성의 또 대표적인 두 번째로 진짜 신뢰성. 재무정보라고 하는 거는 믿을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의 또 구체적인 특성이 뭐냐? 표현의 충실성.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중립성.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표현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믿을만하기 위해서는 충실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검증 가능성, 거기 줄 쳐보실게요. 지금 2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방과로 2번 검증 가능성. 그래서 첫 번째 줄,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 거기 줄 쳐보실게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측정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지 그 정보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방가로 중립성. 어떤 의도된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의도된 결과에 X 치시면 되고요. 그 21페이지 네모 2번. 그래서 질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지금 여기 보면 2차적 상호작용 특성으로서의 비교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재무정보라고 하는 거는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기간별로 일관된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야 된다. 기간별로 일관된 회계 처리 방법 줄지시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A라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2024년도에는 B라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2023년도 A라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으면 2024년도에도 A라는 방식으로 똑같이 회계 처리해야지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줄 바로 이어나가서 읽어보시면 기업 실체 간에도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기업 실체 간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현대자동차의 회계 처리를 봤어요. 2023년도에 경영 성과에 대한 어떤 재무 상태표를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대자동차의 회계 처리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실적과 쌍용자동차의 실적을 비교하고 싶어요. 그럼 둘의 회계 처리 방식이 동일해야지 비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실체 간에도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해야지 실제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2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제약 요인이에요. 그럼 이런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재무 정보가. 그리고 이런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무 정보를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해야 되는데, 근데 제약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제약 요인이냐? 효익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효익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이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효익보다 크면은 제공 안 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가로 2번 인식을 위한 제약 중요성 중요해야죠. 어떤 정보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성이라는 요건이 어떤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재무제표 가보실게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이제 기본 가정,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객관식 말 문제에서 조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좀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괄호 1번에 기업 실체, 계속 기업, 기간별 보고, 여러분도 뭐 노래하듯이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기업 실체, 계속 기업, 기간별 보고. 이 세 가지가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기업 실체는 뭐냐?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한다. 거기 줄 치실게요. 우리 지금 22페이지 재무제표 양가로 1번 기업 실체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 밑에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한다. 자, 여기 독립적인 거예요. 그 기업의 소유주와 기업은 별개의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 지금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그러나 기업 실체 개념은 법적 실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 기업 실체라고 하는 거는 법적 실체와는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두 개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뭐 한 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개별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두 번째 계속기업. 계속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듯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재무제표에서 어떤 기업을 가정할 때는. 그래서 사업을 당분간 유지할 거라고 가정하고, 야,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계속기업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청산기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청산기업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 기업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망할 기업을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산기업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계속기업을 가정한다는 거고. 자, 양가로 3번 기간별 보고. 아까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 1년 단위로 감사보고서가 발행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별 보고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그 첫 번째 줄에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무정보를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는 아까 1년이라고 했죠. 근데 뭐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제공할 수도 있고, 뭐 반기마다 한 번씩 분반기로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재무제표에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알아봤고, 이제 발생주의 회계. 재무제표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 회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필기를 해볼 건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을 때 X1년도 뭐 1월 1일, 그리고 우리가 X1년도 12월 31일, 그리고 X2년도 6월 30일. 예를 들어서 이자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일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매일 이렇게. 매일. 조금 잘 안 보여서 네. 그 매일 이렇게 발생하는데, 우리가 실제 이자 수익에 대한 거는 현금은요. 현금 1,000원은 X2년도 6월 30일에 받아요.
우리가 이때부터 X1년도 7월 1일부터 이자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지워볼게요. 1년을 딱 맞추려고. 여긴 6개월이고 여기도 6개월인데 여기 너무 기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1년인데, 이 1년 동안 지금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 현금은 X2년도에 수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X1년도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X1년도 우리가 지금 이 1년 동안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여서 이때 500이라고 하는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X2년도에 500이라고 하는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현금은 X2년도에 한 번에 수취할지라도 이게 바로 발생주의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네모 3번 재무제표의 체계 및 작성 원칙.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자 거기 동그라미 치실게요. 재무상태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동그라미, 자본 변동표 동그라미, 주석 동그라미. 재무제표 총 몇 개예요? 5개죠. 그래서 근데 우리 보통 보면 객관식 문제 주석은 재무제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와요. 주석도 재무제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무제표는 총 5개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자 24페이지. 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뭐 회계원리 때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X1년도 뭐 12월 31일 이때가 뭐 보고기간 종료일이다. 그때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다. 그래서 우리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했었을 때는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시점. 그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정태적이라고 하는 건 딱 멈춰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을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인 거고, 자,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의 의. 여러분 2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 손익계산서의 의. 그 두 번째 줄에 수익과 비용 줄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일정 기간 동안 줄치시고, 동태적 동그라미. 재무상태표하고 하는 달리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간의 성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동태적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동태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동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현금 흐름표. 자, 현금 흐름표의 의. 현금 흐름표 말 그대로 현금 흐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현금 흐름. 그래서 당해, 거기 두 번째 줄 당해 회계 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보고서로서. 자, 그래서 당해 회계 기간 줄치시고, 그 다음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용, 현금의 유입과 유출 줄치시고, 그리고 25페이지 가로 4번 자본 변동표. 자, 자본 변동표는 뭐냐? 역시 이것도 이 자본 변동표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알 수 있듯이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주는 재무제표가 이 자본 변동표인 거예요. 그래서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 자, 줄치시고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 그리고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 거기 자본금, 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노예 잉여금의 변동. 줄만 치실게요. 이건 여러분들 자본 파트 가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실게요. 26페이지. 자, 주석. 가로 5번, 양가로 5번 주석. 자, 주석 풋노트라고 돼 있죠? 그 영어도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게 뭐 회계관리 1급 이런 거 들으시고, 뭐 재경관리사라든지 어쨌든 회계에 대한 뭐 기본적인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그쪽 업계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실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풋노트 주석이 이 풋노트라고 하는 영문으로도 표시가 돼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주석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한 거다. 거기 줄치시고, 그래서 세 번째 줄 해당 재무제표상 관련 과목이나 금액 옆에 필요한 설명을 한다. 자, 해당 재무제표상 관련 과목이나 금액 옆 줄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줄 필요한 설명. 여러분들 실제 감사보고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예. 감사보고서 여러분들 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보시게 되면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숫자만 쭈르륵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감사보고서 보면 그 뒷부분에 좀 나와 있는데, 그럼 실제로 그 주석에는 뭐가 나와 있냐? 그 개정 과목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재무제표상 관련 과목이나 어떤 금액 옆에 필요한 설명을 한다라는 게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석은 재무제표 하나로서 필수 불가결한 정보다. 네, 거기 주석은 재무제표 하나 주시시고 필수 불가결한 정보 주시시고. 자, 27페이지 재무제표의 정보의 특성과 한계. 그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그래서 어떤 금액, 어떤 숫자로 보여준다라는 거고. 자, 동그라미 2번.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의 정보를 나타낸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정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추정에 의한 측정치. 그러니까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과거 사건에 대한 결과를 표시해주고 있는 거지만, 이게 추정에 대한 추정도 어떤 추정치에 대한 것도 재무제표 상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산업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뭐 그런 특정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뭐 무슨 뭐 전자산업 전반에 대해서, 뭐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28페이지. 자, 기업 회계 기준. 기업 회계 기준, 우리가 지금 국제 회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 지금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건 28페이지. 얘는 비상장법인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얘는 전 세계 공통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쭉 넘기셔가지고 33페이지 가볼게요. 재무제표 기본요소 인식. 자, 인식의 기준. 자, 인식이란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거. 굉장히 좀 사실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인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냥 혹시 뭐 분계라는 말 아시죠? 회계 처리한다라고. 인식은요, 그냥 분계를 하기 위해서, 분계하기 위해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분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분계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그게 바로 인식입니다. 인식. 그래서 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뭐 재무제표 기본 요소에 뭐 정의를 충족해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 둘치시고, 그다음 유입 유출 둘치시고 매우 높아야 된다. 그냥 조금 높아서는 안 되고 매우 높아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신뢰성 있게 측정돼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뒤에 가서 계속해서 언급하게 될 내용이니까 인식의 기준이 그냥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34페이지 재무제표 기본요소 측정. 자, 측정은요 얼마냐라고 하는 게 이 측정이에요. 얼마냐. 그래서 측정 속성의 종류 34페이지 네모 2번 측정 속성의 종류. 여러분들 좀 라이트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양가로 1번 취득 원가. 자, 역사적 원가. 지금 보면은 거기 첫 번째 줄. 자, 지급한 현금의 주지시게요. 얼마를 지급했냐. 그게 바로 역사적 원가예요. 그리고 양가로 2번 공정가치.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공정가치라고 하는 거는 시가라고 했죠. 시가. 실제 시장에서 얼마의 거래가 되느냐. 그게 바로 공정가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자산이 그 첫 번째 줄 매각 또는 구입되거나 부채가 결제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자, 교환가치 동그라미 치세요. 시장에서 얼마에 교환되냐. 이게 바로 공정가치예요. 그리고 35페이지 기업 투교가치. 자, 기업 투교가치라고 하는 두 번째 줄 사용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가치에 주치시고, 실제 기업마다 어떤 자산에 대한 사용 용도는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기업 투교 가치라고 하는 건 바로 사용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양가로 4번 상각후 금액. 상각후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자, 유효 이자율 동그라미 있어요. 지금 이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챕터 8, 자, 현재 가치를 설명하는 파트에서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삼각후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반가로 5번, 순실현 가능 가치, 이행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냥 칠판에 간단하게 써드리면, 이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는 거는 실제 얼마에 실현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행금액이라고도 하는데, 판매 가격에서 지금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두세요.
판매 가격에서 그 제품 원가 있죠? 원가를 빼고 판매 부대 비용. 판매 부대 비용까지 뺀 게 이 순실현 가능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측정 속성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36페이지 중간재무제표 갈게요. 중간재무제표는 1회계연도보다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다. 우리 아까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1년 단위라고 했잖아요. 1년 단위. 근데 이 중간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그 1년보다는 좀 짧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밑에 줄 3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중간 보고기간 말과 직전 연차 보고기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여러분 지금 읽어보면 조금 이게 약간 좀 잘 안 들어와요. 손익계산서는 중간기간과 누적 중간기간을 비교하고, 그리고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는 누적 중간기간을 회계 직전 회계년의 동일기간과 비교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돼요. 그 37페이지 그 X2년 3분기 재무제표.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는 중간 보고 기간 말과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을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3분기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는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X2년 9월 지금 뭐 X2년 9월 30일이다 단기가. 그러면 직전에 X1년 9월 30일이 아니에요. 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는 X2년 9월 30일을 비교할 때 X1년 9월 30일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X1년 12월 31일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이랑 비교한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비교하는 게 두 가지예요. 지금 거기 보면 당해 중간기간이 있고 당해 누적기간이 있죠. 지금 표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해 중간기간과 누적 중간기간. 그래서 만약에 단기에 지금 3분기이기 때문에 X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지금 뭐 수익이 어떻게 되냐, 비용이 어떻게 되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손익계산서인데, X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을 X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랑 비교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누적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누적적으로. 우리가 지금 3분기지만 1분기부터 3분기까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X2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X1년 전기 1월 1일부터 9월 30일 두 가지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근데 현금흐름표랑 자본변동표는 only 누적 중간기간만 보여줍니다. only. 그래서 X2년 지금 3분기예요. 근데 3분기인데 현금흐름표랑 자본변동표는 X2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X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표를 좀 보시면서 지금 이해를 하시면 조금 수월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자, 40페이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까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문제 푸시도록 할게요. 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라고 하는 거는, 자, 중소기업은 사실 조금 아무래도 이 국제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인력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복잡한 회계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지만, 지금 보면은 파생상품 말만 들어도 좀 어렵잖아요. 파생상품이란 말 자체가. 파생상품 평가 안 하고, 그리고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 지분증권 주식이에요. 주식이 시장성이 없다. 그런 거 뭐, 그러면 그런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평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분법 말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그런 거 없고, 지분법 평가 없고, 장기성 채권자물 현재가치 평가. 이게 지금 보면 1번에서 지금 4번까지 보면 다 말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복잡한 거 안 한다. 중소기업은. 그런 거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말이 지금 네 번째 줄에 다만 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더라도 여러분들 상장했을 수 있어요. 규모가 작더라도 상장을 했을 수 있고, 금융기관 중에 어떤 금융업을 하는데 규모는 작을 수 있어요. 근데 금융업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 챕터 1 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